김어준의 뉴스공장.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직접 나오신 전직 고위 관료 중 최고위직에 계시던 안원구 국세청장님을 가볍게 제치고. 자, 공론화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공론화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희한테는 생소한 건데요. 공론 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여론조사는 다들 하는데. 같은데. 예, 여론조사는 저희가 흔히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이제 한 번에 바로 그 즉답을 묻는 그리고 그렇죠. 규모도 한 1000명 정도가 통상입니다. 그런데 공론조사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우선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묻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여론조사 하듯이 1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시민 참여형 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조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보통 한 100명에서 500명 규모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어떤 조사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전체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지대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취지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하지만 여론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는 그런 비슷한 건가 봅니다. 아마 그런 유형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론조사의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질문에 대한 직감 위주로 답을 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그렇습니다. 정보 또는 뭐 주변과 얘기 나누던 평소 생각 그걸 아주 순간적으로 답하죠. 예. 그런데 반해서 공론조사는 이제 숙의라고 해서 이제 심사숙고할 때 숙자, 숙의, 논의할 때 의자 해서 그 학습과 토론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인들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 보면 한 40% 정도가 애초 가지고 있던 의견을 숙의 과정 거친 후에 바꾸었다라고 하는.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예, 아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못 알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양쪽 모두의 전문가가 이 숙의 과정에서 그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과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 이번 공론조사 경우에는 시민 참여단 규모가 500명으로 500명 예정을 하고 그 수기 과정을 거칠 사람이 시민 참여단 500명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정도에 걸친 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이나요? 예. 그 숙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 일반 시민 참여단들에 대해서 얼만큼 눈높이에 맞춘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줄 것이냐의 관건이 찬성 반대 진영이 내보낼 그 어떤 설득할 전문가 주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누가 어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공론조사의 전문가들
논의하지 않고 시민들의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견해가 그렇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의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고 성숙돼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본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낮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 분들이 절대 배제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충분히 자기가 필요할 시간을 준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너무 좁게 봐요. 실제로 또 전문가들은 그 영역에서만 평생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영역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래 좋긴 좋아. 하지만 조금의 안전이라도 그 위험 요소가 있다면 나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싫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전문가들은 또 하나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잘 안 바꿉니다. 제가 법률가 밥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면. 예, 제가 대부분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해보면 네.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일단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간해서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고 그런 여지가 그 있습니다. 500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1차 조사를 여론조사 하듯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응답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상의 여론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서 2만 명이나. 예,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 이제 시민 참여단에 그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물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하면서 혹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유보인지 이런 세 가지 그 견해를 한번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2만 명 중에 지금 저희가 한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겠다. 오, 경쟁률은 10대 1이 높네요. 12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1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대 1이라고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9세 이상의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네. 한 4,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00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만 5천 대 1의 경쟁에서 당첨된 경우나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 뭐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적 성별 연령별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만 명이라고 하는 규모의 그 응답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16개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성별은 남녀가 있고 그다음에 연령층을 20대부터 60대까지 5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160개 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비례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할당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500명이 한 달이나 교육을 받으면 상당한 정도의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력도 투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원전이라는 게 추가 건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예. 돈을 줍니까? 저희가 합당한 보수는 지급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보수를 얼마 드린다는 게 사실은 좀 격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 금액을 보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 들 텐데. 예. 이 정도라면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디 합숙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합숙은 이제 최종적으로 2박 3일에 그것도 하긴 하는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2박 3일은 합숙이고 그 앞에는 그러면
재택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하.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전문가분들,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종이 형태로 된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걸 드리고요. 또 별도로 이제 동영상 자료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는 와서 1박 2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혹은 2박 뭐 3일. 2박 3일. 예. 2박 3일 중간에 집에 못 가는 거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요. 예. 금요일 반나절 이렇게 해서 2박 근데 그분들에게 또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된 곳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감금 상태에서 2박 3일을 예.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게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를 하는 예. 겁니까? 이제 그런 모든 그 학습과 토론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설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한번 하기 진짜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의견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의견이죠. 네. 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계속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네. 계속 전설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예. 그럼 그 전문가 선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은 지금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적인 성격을. 각각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군요 지금. 예. 중대 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 힘을 조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2박 3일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주자 둘이 나와서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 지켜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있고. 저희가 이제 2박 3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네, 프로그램도 아마 이제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또 TV나 이런 형태로 중계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체적인 프로그램은 양쪽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네. 대표하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또 지역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 절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된 것은 조별 토론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토론해요? 예, 그렇습니다. 힘드네, 이거. 한 10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회자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진을 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500명 들어가서 이거 한번 거치고 나면 예. 사실상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고 수준의 양쪽 전문가들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듣고 네. 그 전에 사전 학습을 한 달 동안 하고 네. 자기들끼리 토론을 또 계속하고 네. 정말 최고 수준의 견해를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니까 스스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 보더라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대체 어느 쪽 편이냐.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편을 들면 입장에서 안 되죠. 예,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미 직무수역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제가 갖고 있던 의견을 다 이제 뒤로 놓고 사실은 그 전문가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집도 보고 또 토론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 위원장님조차도 그런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공방이나 혹은 자료들을 보다가 의견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양쪽 대표들이 초안으로 내준 의견 한 20쪽 분량의 서면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읽을 때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읽을 때 저쪽으로 갔다가. 예, 양쪽에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하셔야 되지 보람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서 뭐랄까요, 절차적으로 이미 안착됐다든가 혹은 뭐 크게 화제가 됐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가깝게는 2012년에 일본에서 이 핵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방식을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일본은 저희하고는 조금 이제 테마가 달랐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그
탈원전을 할 것인가? 원전 비율을 제로로 갈 것인지 15%로 갈 것인지 아니면 20 내지 25%로 갈 것인지 이 세 개의 선택지를 주고요. 시민들 285명이 모여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비슷한 정도. 예, 네. 토론을 하고 학습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2030년에 원전을 0으로 가는 것, 제로로 가는 쪽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아베 정권에서 정책을 다시 전환해서 예. 실컷 해놓고 네. 아베가 그걸 또 뒤집었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공론조사의 한계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렇군요. 또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데 따라서 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이 정도 모여졌고 그게 분명히 드러났으면 네. 그걸 사실은 존중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아베 정권이 그럴 리는 없고요. 자, 그런 사례가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도 결국은 풀뿌리에서 자기 의견들을 잘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100여 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처음이죠. 저희도 사실은 몇 번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2015년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있었어요? 사용 후 핵연료는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고준위 방사선 예, 예. 폐기물입니다. 예. 그 원전 핵쓰레기를 가동.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것도 예. 이제 아주 그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가지고 예.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보관해서 처리할 것이냐를 갖고 기억이 안 공론화를 나는데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목을 별로 그다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못 받았던 게 일종의 요식행위여서 그랬던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 중에 저거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심도 없고 결과도 궁금하지 않고 효과도 없고 과거 정권에는 그랬지 않았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컷 조사해 놓고 이건 요식행위고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런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일 크게 받았던 오해가 들러리다. 공론화위원회는 요식행위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공론조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그게 결코 요식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 500명의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는 철저하게 이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전체적인 판단은 미국의 배심원 재판처럼 배심원에 해당하는 시민 참여단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그 위원장님은 그 진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 관장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유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500명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유도를 하면 금방 알겠고 아마 끝난 다음에 막 폭로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했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남은 거는 그러면 정부가 이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통령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위원장님도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네.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네. 시민 참여단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준 것에 존중하겠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어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공론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론화 의제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전 정부까지는 다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원전을 내서 탈원전 정책으로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명이 다했으면 연장하지 않겠다. 예, 점진적인 축소 정책인데요. 그런 정책을 사실은 일관하려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도 중단하는 것이 이제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이게 이미 30% 가까운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그걸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의 그 최종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내린 결론과 정부가 상반된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무시는 못하겠네요.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입장은 시민 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표명하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이 결론과 다르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은 무시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되겠네요.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명확히 의견의 편차가 생겨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 49대 51이 되면 어떡하냐. 예. 그게 이제 백중세로 의견이 갈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걱정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위원회로서도 뭐 굉장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결과만 제시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갈라서 있는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좁히는 제안을 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500명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고. 맞습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포를 적절히 조절을 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어렵네.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할 일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은 얼마인데요, 근데? 전체 액수는 예. 어차피 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85만 원입니다. 85만이요? 네. 차비는요? 그건 별도로 정산을. 차비는 별도고. 예. 예. 그럼 사실상 매일 자료 받아보고 2박 3일 동안 숙박에서 토론하는데 그 정도 비용을 보존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신 500명은 끝나자마자 굉장한 인터뷰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같이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다 하셨나요? 네, 뭐 저희는 하여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민 참여단 분들,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우선 제일 큽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삶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는 역사적인 큰 소명을 갖고 이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사안을 잘 판단해 주셔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그런 결론으로 을 내시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설문 전화를 받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역사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전 국민 중에 딱 500명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되면 대단한 전문가가 될 것이고 저희도 섭외합니다. 예. 네. 아마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사안이 진행돼서 어떤 절차에 들어가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도 꼭 나와주시고요. 그때는 아마 500명 중에 한 2분 정도 모시고 나오는 게 위원장님의 몸값을 올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근데 몸값이 있었나요? 예. 아니, 나오고 싶다고 막 나올 수가 없군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네, 법원이 반박하고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배고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전화기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아, 전화기가 행방이 묘연했다고요? 본인이 행방이 묘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택시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아, 그러셨군요. 그럼 택시 기사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예. 재밌었을 텐데. 예, 나중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판사님? 네. 시간도 없는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원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예, 거기도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예.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가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니까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혜. 증거인멸 양지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호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은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네. 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네.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네. 이성열 판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취지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하지만 여론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는 그런 비슷한 건가 봅니다. 아마 그런 유형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론조사의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질문에 대한 직감 위주로 답을 하기가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그렇습니다. 정보 또는 뭐 주변과 얘기 나누던 평소 생각 예. 그걸 아주 순간적으로 답하죠. 예. 네. 그런데 반해서 공론조사는 이제 숙이라고 해서 이제 심사숙고할 때 숙자, 숙의, 예, 네. 논의할 때 의자 해서 그 학습과 토론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인들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보통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 보면 한 40% 정도가 애초 가지고 있던 의견을 숙의 과정 거친 후에 바꾸었다라고 하는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통계가 찬성으로 있습니다. 예, 아하.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못 알고 있었다. 네. 예, 그러면은 양쪽 모두의 전문가가 이 숙의 과정에서 그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게 과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 이번 공론조사 경우에는 시민 참여단 규모가 500명으로 500명. 예정을 하고 그 있고요. 수기 과정을 거칠 사람이 시민 참여단 500명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정도에 걸친 숙의 한 달이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이나요? 예. 그 숙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 일반 시민 참여단들에 대해서 얼만큼 눈높이에 맞춘 설득력 있는 이 얘기를 해줄 것이냐의 관건이 찬성 반대 사안에 대해서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유보인지 이런 네. 세 가지 견해를 한번 먼저 저희가 묻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2만 명 중에 지금 저희가 한 6천 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겠다. 오, 굉장히 경쟁률은 많은 10대 1이 높네요. 12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1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대 1이라고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9세 이상의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예. 한 4,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500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만 5천 대 1의 경쟁에서 당첨된 경우나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 뭐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적 성별, 연령별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만 명이라고 하는 규모의 그 응답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16개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성별은 남녀가 있고 그다음에 연령층을 20대부터 60대까지 5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160개 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비례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할당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500명이 한 달이나 교육을 받으면 상당한 정도의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력도 투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원전이라는 게 추가 건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예. 돈은 줍니까? 저희가 합당한 보수는 지급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보수를 얼마 드린다는 게 사실은 좀 격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진영이 내보낼 그 어떤 설득할 전문가 주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누가 어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공론조사에 전문가들이 논의하지 않고 시민들의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견해가 그렇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의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고 성숙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본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낮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 분들이 절대 배제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충분히 자기 어필할 시간을 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너무 좁게 봐요. 실제로 또 전문가들은 그 영역에서만 평생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영역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래 좋긴 좋아. 하지만 조금의 안전이라도 그 위험 요소가 있다면 나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싫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전문가들은 또 하나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잘 안 바꿉니다. 제가 법률가. 밥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면. 예. 제가 대부분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해보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일단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간해서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고 그런 여지가 그 있습니다. 500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1차 조사를 여론조사 하듯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응답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상의 여론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서 2만 명이나. 예,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 이제 시민 참여단에 그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론조사 하면서 혹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 금액을 보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 들 텐데. 이 정도라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디 합숙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합숙은 이제 최종적으로 2박 3일에 그것도 하긴 하는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2박 3일은 합숙이고 그 앞에는 그러면 재택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하.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전문가분들,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종이 형태로 된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걸 드리고요. 또 별도로 이제 동영상 자료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는 와서 1박 2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혹은 2박 3일. 2박 3일. 예. 2박 3일 중간에 집에 못 가는 거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요. 예. 금요일 반나절 이렇게 해서 2박 근데 그분들에게 또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감금 상태에서 2박 3일을 예.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게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를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모든
그 학습과 토론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설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한번 하기 진짜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의견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의견이죠. 네. 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계속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네. 계속 전선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예. 그럼 그 전문가 선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은 지금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적인 성격을. 각각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군요, 지금. 예. 중대 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 힘을 조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2박 3일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주자 둘이 나와서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 지켜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있고. 저희가 이제 2박 3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 직접 나오신 전직 고위 관료 중 최고위직에 계시던 안원구 국세청장님을 가볍게 제치고. 자, 공론화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공론화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희한테는 생소한 건데요. 공론 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여론조사는 이해하기 다들 편하실 것 하는데. 같은데. 예, 여론조사는 저희가 흔히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이제 한 번에 바로 그 즉답을 묻는 그리고 그렇죠. 규모도 한 1,000명 그렇습니다. 정도가 통상입니다. 그런데 공론조사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우선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묻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여론조사 하듯이 1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시민 참여형 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조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보통 한 100명에서 500명 규모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어떤 조사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예. 정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지대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